네, 반갑습니다. 무지개농경 박쌤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되게 희한하죠. 아침에 막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춥고 낮에는 또 적당한 것 같고 더운 것 같진 않아요. 낮엔 더운 이유는 뭘까요? 옷을 너무 두껍게 껴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껍게 안 껴입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 기온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두껍게 껴입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죠. 일교차가 크면 가장 많이 오는 게 뭘까요? 감기거든요. 그럼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죠. 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스럽게 느끼는 얘기가 뭐예요? 백신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얀센 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770만 명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WHO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접종 얀센도 혈전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중지하는 통에 이게 이제 안 들어와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전 국민을 마치겠다라고 했던 계획이 지금 틀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에 이제 점점 더 지쳐가는 상황에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또 감기 스트레스까지 또 걸려요. 감기가 걸리면 큰 문제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면서 콜록콜록 훌쩍훌쩍 하면 이제 갖은 비난에 눈빛에 화살이 날라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운 것 뿐이죠. 좀 두려운 것 뿐인데 어쨌든 일교차가 크니까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구나.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더우면 벗을 수 있지만 춥게 입고 나갔을 때 추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옷을 좀 두텁게 입고 너무 더우면 옷돌이나 안에 뭐 조끼 같은 거를 벗어서 넣고 또 쌀쌀해지면 다시 입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는 또 마저 계속 이제 비타민 D 이걸 또 달려 나가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책이라 비타민 D 요즘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비타민 D를 처방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게 재밌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든지 유행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월요일 날도 이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만큼 크릴 또 오메가3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깡클이 사라졌죠.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전국을 어디 가나 휩쓸었던 게 조개구이 집이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깡글이 사라졌죠. 그러더니 이제 또 뭐 크릴 새우로 오메가3가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니 불과 뭐 반년도 안 돼서 또 사라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뭐가 또 대세예요? 유산균 얘기가 계속 나오죠. 뭐 이상한 유산균 얘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뭐 유산균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마케팅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 우리는 햇빛을 보기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보자고요. 4장은 뭐냐면 세계 어디서 사는지가 삶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챕터 4예요. 내가 어디서 사는가가 내 삶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적도 부근에 사느냐 아니면 북반구에 사느냐 아니 남반구에 살아가지고 햇빛 일조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딜까요?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햇빛을 많이 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햇빛을 많이 쐬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128페이지에 보게 되면 흑색종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흑색종은 햇빛에 가장 적게 노출되는 지역들에서 발생하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일하면 흑색종을 일으킬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마케팅에 의해서 화장품 회사나 이런 곳의 마케팅에 의해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게 되면은 피부암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박사께서는 얘기하듯이 위험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흑색종은 언제 걸린다고요? 피부암 중에서 다른 거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제일 무서운 게 흑색종인데 결국 햇빛을 많이 못 쐰 부위에 그 지역에서 흑색종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노출은 위험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30분에서 한 4, 50분 정도 활동하는 것들은 자외선 차단제 없이 활동을 해도 우리들 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모두 햇빛 노출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는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육류를 섭취해서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게 이 두 가지 암인데 그 외에도 햇빛에 덜 노출되게 되면 이 두 가지 암에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류 소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현대인들이 햇빛을 안 쐬다 보니까 여성은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유방암이 1위로 올라갔고요. 전립선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0대 이후부터 예전에는 더 나이를 먹어야 생기던 암이었는데 지금 40대에서부터 뭐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나이 먹을수록 전립선암이 지금 많아지는 이유도 일조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박사님께서 책에 기술을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뭐 적도 부분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다 커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적도 부분에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적도 부분에 살면 온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38도, 39도, 40도, 41도, 42도, 43도 요 정도 돼요. 근데 그 나라가 더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울까요? 우리가 더워. 40도까지는 안 가죠. 습도가 높은 네. 건 처음. 네, 그래서 거기는 그늘에 있으면 선을 해요. 온도가 40도라 하더라도 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여성분들이 한국에 오면 좀 날씬해져요. 습도가 낮아갖고 붓기가 빠지거든요. 습기가 높은 붓기가. 네. 평균 습도가 8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 65에서 85 사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 습기가 있다 보니까 몸에서 수분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약간 붓는단 말이에요. 집안도. 세포 자체가 불어요. 그래서 부종기 비슷하게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 날씬해져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도 이제 더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덥다고 느끼는 거는 습도 때문에 그래요. 습도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쨍쨍한 곳은 습도가 없죠. 그게 인간이 발현한 지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햇빛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심장 질환을 낮춘다는 거 이런 거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이 지금 1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더더욱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혈압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14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을 햇빛을 받는 상황과 비슷하게 선텐bed에서 주 3번 3개월 동안 UVB 조사에 잠시 노출시키면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180%나 증가하고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실험 결과겠죠. 약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또 햇빛 쐬기 싫다고 또 전부 또 그 UV 자외선 또 그런데 가지 마시고요. 햇빛을 쐬세요. 혈압도 정상 수준으로 낮춰준답니다.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이고 그죠? 근데 참 또 149페이지에 보게 되면 당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당뇨 조차도 햇빛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된답니다. 또 5장 면역 찾기인데 면역도 마찬가지겠죠. 면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감기에 걸렸거나 할 때 열이 나는 이유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을 쬐서 몸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에서는 15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햇볕 노출과 다발성 경화증 사이의 연관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병도 생긴다고요? 생길 수 있다고요? 다발성 경화증. 왜? 면역 체계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발성 경화증이 요즘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58페이지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어요.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뇌와 척수의 발생에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만성 질환이다.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게릭병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원인 자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틀리니까 뇌세포의 그
미엘린 피복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누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가 흐르다가 그대로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근육이나 이런 데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협동이 느려지거나 차단되고 세약과 복시,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발성 환자들 보게 되면 시선 처리가 어떻게 돼요? 정면을 이렇게 계속 못 보고 계속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렸다가 다시 정면을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신경까지 느려져서 그래요. 복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시력과 기타 신경신호의 상실이 초래되는 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20세와 40세 사이에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킨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이를 지나서 40이 넘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발성 경화증에 걸릴 위험이 훨씬 적게는 발생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대, 40대 사이에 좀 그래도 안 걸리려면 햇빛을 많이 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실명 쪽으로 가는 거 그쪽도 그렇고요.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 햇빛이 많은 기후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1형 당뇨병 위험이 더 낮은 경향이 있었던 반면 제한된 양의 햇빛을 받는 지역에서는 당뇨병 발생률이 더 높았다. 당뇨 요즘 아주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게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진 이유도 다 이 태양계에서 뺑뺑 돌고 있는 이유도 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단지 뭐 그 중력에 의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태양계에 있는 혹성들 중에서 오직 생명체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거든요. 그럼 왜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가 발현할 수 있었을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딱 조건이 맞는 거예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그래서 수성이나 이런 데는 대지 온도가 60도가 넘어간대요. 거기서 우리 살겠어요? 가는 순간 데쳐지겠죠. 지금 한참 미국의 누구예요? 앨런 머스크? 걔가 이제 화성으로 하는데 화성은 또 되게 추워요. 지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워요. 뭐 영하로 새벽에 떨어지면 영하 뭐 50도, 60도, 70도까지도 막 떨어진대요. 그런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생명체가 참 발현되기가 어렵죠. 근데 화성에 왜 뭐 그렇게 가능성을 본 걸까요? 얼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돼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렇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건선 얘기도 나왔는데 건선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대인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돈 안 들이고 하는 문제죠. 햇빛을 쐬는 건.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뭐 김이 생긴다고 너무 안 하니까 안 쐬니까 문제예요. 6장은 뭐냐면 정신문제와 정서장애 그래가지고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햇빛에 노출되면 세로토닌, 도파민과 베타 엔도르핀 같은 기분 좋은 물질들이 체내 분비를 자극해 자연스럽게 황홀해진다. 황홀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뽕 맞지 마시고요. 따뜻한 햇빛을 쐬면 기분이 황홀해지는 거예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갖고요. 또 햇빛은 멜라토닌처럼 나른하고 울적한 기분이 들게 하는 호르몬을 억제한다. 그래서 햇빛을 쐬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햇빛을 쐬야 되는데 우울하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먹어요? 리탈린 계열의 약을 먹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어느 재밌는 분이 글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놓고 어른은 리탈린을 먹고 아이는 그 ADHD 약을 먹는다. 근데 둘 다 이제 안 좋은 약이죠. 향정신성 의약품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미국 의사 선생님이 그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ADHD는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돼 있더라고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햇빛은 심리 상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 햇빛은 삶의 생물학적 템포를 거의 완벽히 조절한다. 그 생물학적 템포라는 것은 일일 체온, 이 체온의 등락 이런 것도 조정해주고요. 각성의 수준도 수면 패턴, 호르몬의 분비, 식사 때와 기타 기본적인 생물학적 기능들을 완벽히 조절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햇빛은 늙음하게 치매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책에 기술돼 있어요. 굉장히 현대인들이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암도 아니에요. 치매예요. 치매인데 이 햇빛을 많이 쐬면 안 걸릴 수도 있대요. 물론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절성 정통장애, 그러니까 계절성 우울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절성 우울증에도 햇빛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절성 정통장애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하거나 초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언제 이거는 나오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일주량이 줄어들 때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시작되는 우울증 대부분 봄 여름은 괜찮은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좀 우울해지는 센치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조금 심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계절성 정통장애고 햇빛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햇빛을 많이 쐬시면 돼요. 또 에너지가 부족해서 잘 활동을 안 하려고 된대요. 흥미가 감소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어때요? 식욕이 상승하고 체중이 증가하죠. 탄수화물과 당분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요. 수면 욕구의 증가와 과도한 낮 시간대의 졸림, 또 사회적 위축, 또 무기력증, 오후 되면 그다음에 성욕 감소 이런 것들이 계절성 정통장애 증상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내가 좀 햇빛이 적었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히 약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1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성들 굉장히 많이 겪는 거 월경전 증후군 이것도 햇빛이 많이 조절을 해준답니다. 19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의 월경전 증후군 증상은 월경 주기 동안 일어나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유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월경전 증후군이 세로토닌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고 이해되고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그럼 세로토닌을 늘리는데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햇빛이죠. 그래서 난소 호르몬은 칼슘,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난소에 호르몬이 적게 되고 월경전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쐬는 것도 여성분들 중에서 내가 PMS, 그러니까 월경전 증후군이 있다 한다면 좀 평상시에 햇빛을 많이 쐬는 것도 많이 약화시키는 거. 괜히 그 진통제 드시지 말고 진통제 드실 시간에 물론 너무 아프면 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햇빛을 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또 이제 200페이지에 보게 되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암 능력을 보유한다. 근데 햇빛을 많이 쐬면 멜라토닌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신 멜라토닌이 되는 건 뭐예요? 원래 세로토닌이 되는 거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햇빛을 쐬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되니까 멜라토닌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고. 네. 그 메커니즘으로 보시게 되면 항암 능력도 햇빛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아에서 노년까지 다 필요한 게 햇빛이다. 우리 인간뿐이 아니죠. 식물도 햇빛이 없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7장은 내가 비타민 D 결핍인가? 결핍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병원 가서 알아보세요. 우리 다 모르니까. 근데 이 책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여기 체크를 해서 여기 이제 된다고 한다면 좀 부족하면 햇빛을 많이 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되게 있는데
두 번째는 나는 바깥에 나가 햇빛을 받을 때 특히 여름철에나 한낮에 바깥에 있을 때 자외선 차단 옷을 걸치고 피부를 가린다. 이러면 비타민 D 부족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 어때요? 새벽에 운동 나가시는데도 스타워즈에 나올 만한 그 철갑 같은 거, 그 어두운 그 차양 길게 나오는 거에다가 뭐 마스크 쓰고 요즘 뭐 코로나니까 다 쓰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햇빛 일조량이 되게 없고요. 또 세 번째가 나의 의상은 대개 팔다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부를 가린다. 팔다리를 가리는 것은 뭐라고요? 비타민 D 부족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생각 못 해봤죠. 근데 그래요. 또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나는 매일 비타민 D 보충제와 함께 복합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슬픈 얘기네요, 그죠?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나는 매일 별도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잘 안 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또 재밌는 거. 나는 버섯을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런 비타민 D 부족이랍니다.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은 식품이 버섯이거든요. 또 나는 60세 이상이다. 이러면 비타민 D 부족할 거고요. 또 20세 이하다. 그러면은 부족하대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애들 뭐 학원으로 뺑뺑이 도니까 부족할 수 있지만 예전 저희가 20대 이하일 때는 뭐 맨날 뛰어놀았으니까. 이제 심각한 게 나와요. 나는 과체중이고 여분의 지방이 상당히 많다. 이런 비타민 D. 비타민 D가 지방 세포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갇혀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뚱뚱하면 하여간 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슬프죠, 그죠? 그러게.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병원 가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2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을수록 몸이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내 비타민 D의 전구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줘야 된답니다. 물론 햇빛 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는 해도 이러한 육체적 쇠락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조립 라인에서 비타민 D를 풍부히 만들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한다. 70세에 비타민 D를 만드는 신체 능력이 50에서 7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70세 노인이 필요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 수 있기에 할 일은 매주 3, 4회 더 많은 피부 부위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면 나이 먹어서도 뼈 건강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수치를 회복을 위한 그런 뭐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하셨어요. 이 박사님께서. 단계 1은 햇빛을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좋은 가옥은 뭐예요? 남향이죠. 왜 남향이 좋냐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햇빛이 집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1단계는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는 것.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이렇게 남향집이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다 차단을 하죠. 블라인드를 치든지 해서 일단 사생활이 중요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좀 옷을 입고 생활을 하세요. 너무 다 벗고 생활을 하시니까 블라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집 안에서 청정기를 쓴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청정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환기예요. 환기. 그래서 자꾸 바깥 흐름과 안 공기 흐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때도 공기 흐름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공기 흐름이 없는 곳에서 운동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1단계는 햇빛을 들어오게 한다. 2단계는 칼슘으로 뼈 만들기. 그래서 소제목이 칼슘과 비타민 D의 역동적인 2인조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칼슘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네버입니다. 네버. 왜 그럴까요? 많은 음식들이 달아졌어요. 인이 너무 많거든요. 인이 많으면 인은 칼슘과 1대1로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인하고 결합할 수 있는 칼슘을 뼈에서 계속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좀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칼슘이 단점이 있죠. 뭐예요?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칼슘을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시고 막 속이 부글부글 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칼슘들이 되게 많아요. 비싸서 그렇지. 그래도 그걸 드세요. 고르세요. 고르셔서 그런 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단계는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 거예요. 햇빛을 들어오게 한다. 2단계는 칼슘으로 뼈 만들기. 칼슘제를 꼭 보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슘에 대한 얘기가 여기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272 길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기능들에서 칼슘의 역할을 불신하거나 그저 모르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그러니까 칼슘을 단순히 뼈 여기에만 국한한다는 얘기예요. 칼슘은 골격 및 심장 근육 수축이에요. 근육을 수축하는 거. 심장 근육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도 칼슘이 필요해요. 또 혈관 확장 및 수축할 때도 필요하고요.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를 할 때도 칼슘이 필요하고요. 신경계 전체의 자극 전달에도 필요하고요. 또 1%는 혈액 안에서 우리 목숨을 유지시켜 주고요. 신체는 혈액 근육 조직과 세포 간에도 칼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것이 뭐예요? 항상성이에요. 이 항상성이 깨진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단순히 뼈나 치아 이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심장을 제대로 뛰게 만들어주는 것도 칼슘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안전하게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단계는 햇빛을, 2단계는 칼슘을, 세 번째는 안전하게 보충한다. 네, 안전하게 보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평상시에 강조하는 얘기인데 288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충제는 형편없는 영양 습관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양 보충제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남성분들이 원래 남자는 철이 안 들어요. 왜? 철이 들면 그 순간 죽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철이 안 들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언제 철 들래? 그 얘기는요. 보험, 남성 입장에서 보면 보험을 다 수취인을 바꿔야 돼요. 이 여자가 나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남자는 철이 안 드는데 이 남자들이 요즘 그래요. 요즘은 남자들도 메이크업도 하고 뭐 다 하고 하면서 꼭 보충제를 먹거든요. 안 먹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떤 거냐면 술을 잔뜩 먹고 먹기 전에 뭘 먹어요? 뭐 약국에 가서 그 드링크제를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도 먹죠. 숙취 뭐 해서. 그러느니 그렇게 숙취가 될 만큼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박사님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영양 식단, 내 평상시에 먹는 식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식단이 음식들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충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좀 안전한 제품을 섭취하라는 얘기고요. 비타민 D의 독성이 이제 비타민 D는 호르몬이냐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용성 비타민이냐 아니면 호르몬이냐 이 논쟁이 있는데 아직은 비타민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부작용 현상이 있어요. 비타민 D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구역, 구토, 식욕 상실, 변비, 갈증 증가, 배뇨 빈도 증가, 우울 증가, 체중 감소. 이건 좋다 그죠? 체중 감소 여성분들. 그걸 포함해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분명히 지나친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햇빛을 안 쐬고 알약 한두 개로 이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햇빛을 쐬면 내 몸에 과하다 하면 과한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드시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햇빛을 쐬시면 됩니다. 또 임신 중 및 후 보충해가지고 임신 중에는 특히 많이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298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밤에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은 신생아에게 비타민 D 결핍의 전형적인 징후들 중 하나다. 아이들이 잘 때 머리에 땀이 흥건히 생기는 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못 삼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먹고 분유 먹이면 안 돼요. 모유 수유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젖을 통해서 아이한테 비타민 D를 충분히 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데리고 나가서 햇빛을 잔뜩 쐬어줘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 땀이 나는 것이 없어진답니다. 이거 하나 되게 이거 저도 다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많은 또 임산부들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비타민 D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요. 햇빛을 많이 쐬는 또 그런 또 우리들이 돼서 또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